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1명이 위험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위험 환자가 연평균 3.4%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독 위질환이 많이 발병하는 이유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맵고 짠 음식을 즐겨 먹는 식습관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군산 위담한의원 권수연 원장과 함께 한국인의 위장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규칙한 식습관과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 섭취가 여러분의 위 건강을 해칩니다. 한국인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위장 질환에 대해 한의사 권수연 원장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한국인의 위장병인데요. 네네. 이 위장병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요즘 건강검진들 많이 하시는데요. 내과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엑스레이라든지 내시경을 하다 보면은 의사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듣게 돼요. 근데 병명만 들었지 거기에 대한 그 의미가 잘 서지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치료법도 잘 모르고 예방법도 잘 몰라서 환자들에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예, 보통 내시경을 하거나 엑스레이를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듣는 거는 뭐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이라고 하고 또 위의 점막이 이렇게 좀 파져 있거나 좀 심한 경우는 위궤양, 그리고 몇몇 아주 심한 드문 경우에는 이제 뭐 위암 진단도 받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흔히 듣는 질환 말고 그 외에 뭐 위축성 위염, 위하수, 그다음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 뭐 이런 장상피 화생, 이게 좀 듣기에 생소한 이런 병명을 듣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알지만 혹은 이름은 들어봤지만 네, 각 질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네,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좀 먼저 위하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위하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위가 밑으로 이렇게 처져 있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위는 자기의 배꼽에서부터 배꼽 2, 3cm까지가 이 위 밑부분이 딱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어떤 영양결핍 내지는 운동 부족, 그리고 또 선천적으로 위가 아주 약한 경우, 이런 경우 또 위가 이렇게 처질 수가 있고요. 또 잘못된 식습관으로 과식을 자주 하게 되면은 네네. 이것도 이렇게 밑으로 쑥 내려가고 처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하수를 갖게 되면은 위가 아무래도 처지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불량, 식욕부진, 변비 등이 생기고요. 또 이러한 위하수가 위염하고 같이 동반을 하게 되면은 속쓰림, 그다음에 뭐 트림, 그다음에 복통, 이런 걸 좀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하수 증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가만히 식사를 하고 나면 배에서 물소리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위하수를 또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럼 이런 위하수 질환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나요? 예, 위가 아무래도 처져 있기 때문에 한방에서 말하는 거승시켜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네. 예, 동의보감에 나오는 보중이끼탕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그 처방이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 복막이라든지 복직근을 강화시켜주는 윗몸 일으키기나 물구나무 서기, 이런 것도 같이 하시면 더 좋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눕지 말고 편안히 앉아있는 그런 식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몰아서 먹으면 위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먹는 식습관을 갖는 것도 또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위하수 질환을 치료하는 데는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네요. 네네. 들어보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로 위축성 위염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예, 내시경을 하다 보면은 이 위의 점막이 이렇게 얇아져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내과 원장님들이 이제 위축성 위염이다 이렇게 진단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위축성 위염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 이상이라든지 뭐 소화불량 이런 것을 많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경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축성 위염은 점막이 얇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음식의 자극이나
위산의 자극에 대해서 이 위의 방어 기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위암 발병률이 2배에서 4배 정도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네. 또 이러한 자극으로 인해서 위의 세포가 이 소장의 세포로 이렇게 바뀌는 장상피 화생으로도 바뀔 염려가 많이 있는 것이므로 나름대로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빨리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암의 발생률이 2배에서 4배까지 높아진다고 네. 말씀하셨죠. 정확하게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위축성 위염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네, 위축성 위염은 한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진액을 보충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는데요. 진액을 보충해주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네네. 혈액을 보충해주는 방법, 그다음에 진액을 보충해주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심장이 약해져 있는 경우 이 심장에서 위로 혈액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은 위장 내 점막이 빈혈 상태가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위의 점막이 얇아지는데 이런 때는 심장을 보호하고 보혈을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 우리가 선천적으로 신장이 약한 경우라든지 또 내지는 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신장에 진액이 부족해서 위로 진액 공급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이렇게 위의 진액 공급이 잘 안 되면은 이 점막이 얇아져 가지고 또 위축성 위염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신장을 보충하고 보호음을 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점막을 분비시켜주는 위장 외벽, 네. 그 위장 외벽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는 그 외벽을 또 치료를 해가지고 충분히 점막이 풍부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위 질환 중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데요. 네.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어떤 질병인가요? 네,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 많이는 알고 있지만 너무 말 그대로 증후군이라고 해서 질병의 정의가 많기 때문에 모호해서 잘 의미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신경을 많이 쓴다. 즉 과민하면 배가 살살 아프면서 설사를 하고 또 이 대변을 수차례 내보냈는데도 시원하게 못 내보내고 이렇게 좀 잔변감이 남아있다는 표현을 하죠. 네. 그런 경우를 우리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내과에 가면은 이에 대해서 장을 진정을 시켜주는 이런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잘 개선이 안 되고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네. 하지만 한방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을 이 소화기에서 발생한 담이 장으로 흘러들어가 가지고 장의 운동 기능, 즉 연동 운동이라든지 배변 기능을 떨어뜨리고요. 또 이 장으로 흘러들어간 담적에 의해서 이 담 자체의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배가 살살 아픈 증상도 생기고 이제 배가 좀 냉하다는 느낌이 나겠죠. 네네. 따라서 이에 대한 치료 방법은 이 배나 장 위에 끼어 있는 이 담을 없애주는 치료를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그와 더불어 장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한방 치료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원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장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외에 또 다른 위장 질환이 있을까요? 뭐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위장 내의 세포가 소장의 세포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네. 장상피 화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원래 타고난 위장이라는 건 소화 기능이고 소장이라는 것은 흡수 기능이기 때문에 위장의 세포가 소장같이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물 찌꺼기가 낄 확률이 높아져요. 따라서 위암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장상피 화생은 좀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치료해야 할 병이라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 외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선천적 위무력이라는 게 있어요. 선천적으로 위 기능이 떨어지는 위무력증이라고 하는 건데 네네. 이거는 한방적인 보호중, 아까 말씀드린 위를 보호하는 그 치법으로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요즘 뭐 가수 윤종신 씨가 걸렸다고 막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크론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 크론병이라는 거는 소화기계 전반, 즉 구강에서부터 이 항문까지 모두 이렇게 염증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그런 병인데 굉장히 고통스럽죠. 예. 하지만 이거는 내과에서 이렇게 염증 치료만 해도 잘 치료가 되기 때문에 제 한의사인 제가 거기에 대한 깊은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앓고 있는 만큼 이 위장 질환은 예방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위장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위장 질환이 있을 때 네.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예, 우리가 선천적으로 위가 약하고 위가 좀 기능이 떨어지시는 이런 분들은 뭐 위장 질환을 많이 호소를 하시지만 네네. 이런 선천적인 그런 기능 저하보다는 후천적으로
섭생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장 질환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인들이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위장 질환에 대해서는 일단 한국인들이 짠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거, 그걸 네. 아셔야 돼요. 짠 음식을 많이 먹고 또 하나는 음식을 급하게 먹는 습관. 이 습관 때문에 한국인들이 위장 질환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음식을 먹을 때 조금 맛이 없더라도 좀 싱겁게 이렇게 먹는 습관을 갖는 게 좋고요. 또 음식이 딱 나오면 음식을 눈앞에서 빨리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으면서 먹는 식문화, 천천히 즐겨서 먹는 그런 식문화를 개발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면은 한국인의 위장병은 훨씬 더 많이 더 줄어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사 권수현 원장과 함께 한국인의 위장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게 되면 일반적인 진찰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환자 대부분이 CT나 엑스레이 같은 장비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검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수병원 이상용 부원장과 함께 영상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영상검사. 검사 방법과 장비가 다양한 만큼 올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진단 방사선과 전문의 이상용 부원장과 함께 영상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꼭 아파서가 아니라요. 종합검진을 받거나 할 때 CT나 엑스레이 검사를 하잖아요. 예, 영상 검사는 왜 하는 건가요? 이게 아주 많이 찍게 되는 이 영상 검사를 하는 목적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왜 불편한지, 왜 아픈지의 원인을 찾고자 위해서 사진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요. 네. 그러나 수술이랄지 혹은 시술 어떤 치료 과정에 필요해서 사진을 얻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률상으로나 혹은 행정상으로 필요해서 영상을 적절한 시기 때 남겨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혹은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다치거나 했을 때 적절한 시기에 영상으로 해서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보상이랄지 혹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때 매우 중요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상으로 행정상 목적으로도 영상을 얻는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원인을 찾고 치료하고 또 수술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검사를 하는 거네요. 예, 그렇다면 어떤 검사들이 있을까요? 현재 이렇게 환자 몸을 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영상 검사법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엑스레이를 인체에 쬐어서 영상을 얻는 방법입니다. 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엑스레이를 몸에 쬐서 얻는 엑스레이 영상이 있고 이게 아주 흔하고 비교적 쉽게 얻을 수가 있어서 많이 찍고 있고요. 흔히 이렇게 직장에 취직하거나 할 때 가슴 사진 찍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영상을 얻는 방법 중에 아주 또 요즘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은 CT, 단층 촬영입니다. 네네. CT는 쓰이는 범위가 폐 또는 복부 또는 뭐 뼈 또는 뇌 사진도 찍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요즘에는 아주 여러 방면에서 CT 영상을 재구성할 수가 있어서 그 이용도가 많이 이렇게 넓혀지고 있고 아주 널리 쓰이고 있는 그런 검사법입니다. 엑스레이나 CT는 사실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외에 또 어떤 검사들이 있을까요? 이제는 엑스레이를 쓰지 않고 영상을 얻는 방법들이 있고요. 크게 두 가지는 초음파와 MRI가 있습니다. 네네. 초음파는 음파를 이용해서 몸에다가 음파를 넣어놓고 그 되돌아오는 음파를 이용해서 아주 산부인과 영역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이런 초음파인데요. 그런 초음파가 산부인과 영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MRI는 엑스레이를 째지는 않고요. 이 라디오 웨이브라고 하는 것을 인체에 쐰 다음에 그 되돌아 나오는 그런 팔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에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네네. 이러한 여러 가지 영상 검사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들이 각각이 매우 특성과 장단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조합해서 영상을 얻는 경우에 환자 질환을 진단하거나 혹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병원에 가보시면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어보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를 이렇게 조합해서 찍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각각의 영상 검사법들의 장단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병원을 옮겼을 때 다시 검사를 받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이 점이 아주 실제로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매우 불편해하시고 네. 또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복해서 검사하는 것이 병원에서 특별히 이렇게 뭐 수입을 막 늘리려고 한다고 이렇게 의심하시기보다는요, 실제로 의사들이 이걸 또 다시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할 때는 비교적 신중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병이 똑같은 복부 CT 검사를 하더라도 그 시간 차이가 나면 병이 진행하거나 아니면 급성병이 조금 더 악화되거나 좋아졌거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조금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게 직사각형을 자르는 면에 따라서 정사각형도 됐다가 마른 목골도 보이는 것처럼 영상을 어떤 방법으로 얻느냐에 따라서 병을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그 병원에 따라서 다르게 찍어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끔 조금 설명하기 난처한 경우인데 영상의 질이 이렇게 조금 낮아서 조금 더 좋은 영상 장비에서 얻고자 해서 재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영상 검사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그 담당 의사가 결정을 할 때는 비교적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또 그 이유를 의무 기록에 대부분 남겨놓게 됩니다. 그 담당 선생님하고 왜 검사하는지를 솔직하게 물어보고 그 필요성이 뭔지가 이렇게 동감하시면 응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저는 옛날 사진으로 진료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하시면 대부분 그렇게 다 잘 받아주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검사를 하다 보면 조영제를 투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조영제는 어떤 거고 또 왜 투약을 해야 하는 건가요? 조영제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제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조영제를 써서 정상인 부분과 아픈 부분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영상 사진들에 비해서 조영제를 주고 얻은 영상 사진들이 그 효과가 월등하기 때문에 선택을 합니다. 실제로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가볍게는 가렵기도 하고 이렇게 호흡곤란이 일시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혈압이 떨어지기도 하고 얼마 전에 사회에서 문제된 것처럼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조영제를 임상 의사들이 이걸 써서 영상을 얻어야겠다고 결정을 할 때는 이게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조영제에 의한 부작용을 걱정이 되시면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면 줄이면서도 실제 자기에게 아주 이렇게 필요하고 적절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식이 있거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먼저 영상으로 조영제를 쓰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를 이렇게 해주시면 그 부작용을 좀 피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전에 뭐 CT를 찍을 때 내가 부작용이 있었다 그러면 꼭 다음번 CT를 찍을 때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암이나 중증 질환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는 조영제를 쓰는 CT 검사를 1년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이렇게 여러 번 몇 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영제를 쓰기 전에 충분히 수분을 공급하게 되면 조영제에 의한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영제에 의한 부작용이 걱정이 되시면 조영제를 쓰지 않고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담당 주치의나 담당 의사하고 상의하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약간의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다른 방법들도 있으니까 전에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조영제한 부작용이 있었으면 꼭 상의하셔서 네. 조영제한 부작용을 줄이고 영상을 얻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검사를 하고 나면 의사 선생님께서 예, 판독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저희는 판독지를 봐도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시고 결과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영상이 얻어지면 대부분의 영상 자료에 대해서는 영상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해서 이 다음 진료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한테 사진의 소견이 이러하고 또는 이런 방법의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적어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 판독의 목적이 환자나 보호자를 위해서 판독지를 작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간에 이 영상 소견에 가서 주고받기 위해서 판독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받아들고도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것들이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독지 작성의 목적이 이렇게 환자한테 알려드리기 위한 것보다는 이 치료에 필요해서 의사들 간의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서 작성된다고 이해하시면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사를 하고 난 뒤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또 담당 의사분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 꼭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주제인데요. 실제로 사진이 찍어졌다라고 해서 이 사진에 대해서 해석이 저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와 변호사가 아주 다른 해석을 하듯이 얻어진 영상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영상학과 전문의들에 따라서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거꾸로 이렇게 영상에서 나온 소견을 내가 이용해서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 즉 치료를 담당하는 내과나 정형외과 혹은 외과 이런 여러 의사분들이 이걸 취사 선택,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도 매우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자나 또는 지금 현재 아프시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으로 해서 사진을 얻으셨다면 이 사진에 대해서 영상학과 의사 전문의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궁금하시면 한 두어 군데 들리셔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또 이 영상 자료를 가지고 치료 방식을 예를 들면 수술을 하겠다 아니면 지켜보겠다 하더라도 다른 또 의사는 이걸 수술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자료에 대해서 판독을 하시는 영상학과 선생님들 의견도 필요하시면 또 다른 두어 곳에 들려서 물어보시기도 필요하겠고요.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영상 자료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발품을 팔으셔서 들으면 훨씬 더 이 얻어진 영상 자료를 환자한테 더욱 적절하게 쓰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이상용 부원장과 함께 영상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수면협회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5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평균 8시간 자는 사람보다 기억력과 체력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인다고 합니다. 깨어있는 동안 우리의 뇌와 심장은 끊임없이 활동을 하기 때문인데요. 충분한 수면을 통한 피로 해소와 재충전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통계인 것 같죠.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처럼 여러분도 충분한 수면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닥터 MBC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